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상황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타살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뭘 하죠? 부검을 하죠. 그러면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부검 같은 걸 해야 된다고. 그게 과학이니까. 그 얘기예요. 부검을 어떻게 하는데 사망한 사람의 주요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사망한 사람이 그동안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부검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순네 번째 지사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밝은 얘기는 아닌데 자살에 대해서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기준이 최근 한 4, 5년간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올해에도 되게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잡았고요. 보통 이런 통계 데이터는 보통 한 2년 뒤에 나오죠. 자세히 살펴볼 게 많기 때문일 텐데 통계청 데이터를 봤더니 작년 9월에 발표된 자료고요. 22년의 사망 원인 통계 결과입니다. 2022년에 통계청 집계로 우리나라에서 12,906명이 자살을 했고요. 이걸 365로 나누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평균 35.3명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매일 35명이 자살하는 나라죠. 이 얘기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장 플랜을 권할 텐데 언젠가부터 보험업계는 사망 보장을 권하면 보험료를 높여서 수당을 많이 받으려는 짓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 받는 그런 일들 좀 있는데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중에 적지 않은 경우가 이제 사망 중에서도 자살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 원인 6입니다. 6위. 1등부터 10등까지 좀 카운팅을 해보면 암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2022년에는 코로나가 3등을 차지했고요. 폐렴이 4등, 뇌혈관 질환이 5등이고 한 10여 년 전에 고의적 자살이 4위였는데 사망 원인, 지금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빈번한 리스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약관을 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보시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게 꼭 사망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고 장애가 남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한다 하더라도 한 푼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을 지급한다는 예외의 조항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약관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고의로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이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건 질병 사망이 아니라 재해 사망입니다. 재해 사망.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뛰어내렸다거나 목을 매달았다거나 다 물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을 인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뭐 계속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이 2015년에 나온 판결인데요. 이 판결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 굉장히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인데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다시 말하면 면책사유인 자살은 피보험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면 죽는다,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의식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면책사유인 자살인 것인데, 만약 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살을 면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험약관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목숨을 지금 끊는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 행위를 해야지만 면책 대상인 자살인데,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친 것은 의도적인 자살이 아니니까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이 외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하는 외래 요인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아닌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목을 매다는 것도 외래적인 거고 뛰어내리는 것도 외래적인 겁니다. 그런 외래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다.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된다. 여기서 우발적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의도하지 않은 걸 말해요. 의도하지 않은 거. 의도하지 않은 건 다 우발적이고 우발적인 건 다 급격한 겁니다. 많은 보험회사가 잘못 가르치던데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중에 외래성을 제외한 나머지 우연성과 급격성은 같은 개념이에요. 판례를 보면.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우연한 거고 우연한 거니까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결국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질이나 질병적 원인이 아닌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했다. 떨어져 죽었거나 차에 치였거나 다 외래의 요인에 의한 죽음이죠. 그런 것은 우발적인 보험사고이다. 다른 말로 재해사망이고 상해사망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치열하죠. 자살인데 이걸 상해사망 인정하거나 재해사망 인정하면 한 푼도 주지 않아야 될 보험금이 거액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보험은 그 자살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계약일로부터 20년 뒤라 하더라도 한 푼도 안 줘요. 생명보험은 그나마 일반 사망보험 주는 건데, 문제는 이 자살이라고 알고 있던 이 행위가 심신상실에 의한 것임이 입증이 돼버리면, 물론 그 입증은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보험회사가 그냥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법원에서 만약에 심신상실 인정하게 되면 재해사망이자 상해사망이기 때문에 계약일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보험금 더하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하기 힘든 그런 사안인 거죠.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자살도 심신상실에 의한 것이라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에서 벌어졌던 사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대법원은 이런 입장을 가졌던 거예요. 자살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 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법원이 잘 모르겠다 싶을 때 들먹이는 용어예요. 5만 가지 거 다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미국이나 유럽은 좀 빨리 이걸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 두 번째 상황, 자살자의 정신적인 심리 상황, 요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어요. 사회 전반이. 정신건강의학의 최신 성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유교 문화가 잠재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자살했어, 그러면 그 사망 원인의 책임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자살자에게 돌립니다. 일단. 어쨌든 정신건강의학의 최신 성과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걸 되게 주저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했어, 그럼 일단 사망한 사람에게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법원도 강했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살할 무렵의 여러 가지 상황, 목을 매달았다, 그러면 준비가 필요한 방법으로 자살했네, 어떻게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이 준비를 해? 인정 안 했습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유서를 남겼어? 의도적으로 죽으려고 했구만. 심신상실 인정 안 했습니다. 먼저 갈게, 미안해, 카톡을 남겼어, 메모를 남겼어, 그것도 유서로 봤어요. 다 인정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1심과 2심 법원은 지금도 자살한 사람의 심신상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4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받고 있던 중에 자살한 케이스입니다. 2006년 학부모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폭언을 주기적으로 받았고, 그 반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면 그 학부모가 자기네 집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몇 주가 지나니까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담임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젊은 여성 선생님이셨는데 2008년 가을부터는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오고 진단을 받고 2달간 치료도 받고, 그부터 매년 처음 그런 일이 있었던 가을만 되면 아주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2011년 9월부터는 피부병도 심해지고 간 수치도 악화되고 입통원에서 치료를 계속하다가 2011년 10월 학교에서 퇴근 후에 집에서 목을 맨 채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 의하면 동료 교사들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잘 했다, 그 선생님이, 라는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심신상실 인정할 수 없다, 그냥 고의적인 자살이다 주장했고요.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보험회사 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법원이 뒤집습니다. 2021년 2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요. 기념비적인 판결이죠. 이 판결에서 대한민국 법원 중에선 최초로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DSM-5. 그 5판에서 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되게 두꺼운 책이고요. 별의별 정신질환과 우울증에 대한 진단 기준을 나열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이러하면 우울증이야, 아니야, 정신질환이야,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책이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KCD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를 경도, 중도, 고도로 분류하고 있는 그 기준을 이 DSM-5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 사망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법원 중에서 최초로 합니다. 왜냐? 정신건강의학의 최신 성과니까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냥 사망한 사람을 그 사람의 도덕적인 어떤 잘못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대법원 판결에서
자살한 사람의 사망 즈음의 행동이나 사망 방법을 이유로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에 관한 증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처음으로. 사망한 교사를 진료했던 의사는 DSM-5에 의하면 재발성 주요 우울병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되게 위험한 상태였다는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은 DSM-5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래서 대법원은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가 나왔다면 그게 사망 당일날 행동이 이상하지 않았다거나 준비가 필요한 방법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이유로 의학적 증거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 이 위에 두 가지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의학적 기준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 DSM-5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심신상실 인정 기준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아까 그 여교사는 심신상실에 의한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단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최종 판결입니다. 자살 사고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 역시 자살 사고가 벌어진 그날부터 기산됩니다. 가족이 이런 보험을 가입한지 몰랐다, 심신상실이 사망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걸 몰랐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지식의 짧음 이런 건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 최초로 심신상실에 의한 사망이냐 아니냐를 정신건강의학의 진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최초 판결이 나온 거죠. 그 정신건강의학의 최신 성과는 DSM-5다. 이 진단 기준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 사건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울증 진단은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자살을 여러 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끊긴 걸 확인한 누나가 거주지로 와가지고 쓰러진 동생을 누나가 병원에 옮기고 그 옮긴 병원에서 주요 우울증이다 진단이 나왔어요. 하지만 치료를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들은 치료를 본인이 원하지 않아요. 내가 우울한 것 같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돼. 그 사람 정상이죠, 그러면. 우울증이 심하면 스스로 치료를 받지 않고요. 또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공공했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게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상담 치료 한 번 받는데 15만 원, 20만 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남동생으로부터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전날 번개탄과 테이프 같은 거 개인 화로를 사고 준비가 필요한 방법이죠. 차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합니다. 사망 직전에 거주지에서 전처나 남동생에게 쓴 것 같은 메모도 발견되고요. 미안하다, 너는 형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거. 사망 직전에 가족들에게 카톡도 보냅니다. 잘 살아라, 나는 먼저 간다, 이런 거. 법원은 이 두 가지를 유서로 봤습니다. 유서란 특별한 형태가 필요하지 않다. 유서로 봤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준비가 너무 많이 필요한 방법 아닙니까? 자살에 이른 방법. 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다 의도적인 자살이다. 심신상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역시 대법원이 뒤집습니다. 이거 아까 그 대법원 판결이 2021년이고요.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역시 DSM-5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이 사안도. 왜? 사망한 사람은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자살 기도했다가 병원에 실려와서 주요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적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봤고 자살을 자꾸만 기도하는 것도 DSM-5에 보면 주요 우울장애로 인정하는 정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심신상실 인정했고요. 이 경우는 그래서 유족이 승소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요. 하지만 치료를 꾸준히 안 받았어요. 가끔씩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총각이고요.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진단을 받았고 가끔씩 질병이 이제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또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뭐 이런 걸 반복했고요. 어머니가 김밥집을 운영하시는데 어머니 가게도 돕다가 세일즈도 하다가 잘 안 되다가 막 이런 걸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랑 술을 많이 먹지도 한 두세 병 먹었나 봐요. 어머니가 김밥집을 운영하는 한 건물 2층 난간에 겨울이었나 봐요. 입고 있던 파카 잠바 같은 걸 벗어서 목을 매달아 사망합니다. 죽기 전에 누나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당연히 이것도 고의적인 자살이다. 나 죽겠다고 전화까지 하고 죽는 게 고의가 아니면 대체 뭐가 고의란 말이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건 2023년 대법원 판결이에요. 하급심은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은 역시나 뒤집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망한 사람은 일단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치료를 뜨문뜨문이라도 받아왔다라는 점에 주목했고요. 그리고 유서를 남긴다, 전화를 해서 죽을 거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 모두 다 심신상실을 부정하는 증거가 안 돼요. 어디서? 여기서. 이미 자아가 무너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인 사람도 준비가 필요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요. 유서나 카톡을 남길 수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DSM-5에서는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세 가지 경우는 모두 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세 가지 경우 다 통일되는 건 뭐냐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두 가지는 치료도 받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치료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고. 사실 가장 위험한 건 이런 경우예요. 우울증이 진짜 심각하면 스스로 병원을 가지 않거든요. 그럼 진단받을 일도 없고 치료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진짜 많았고 그런 경우 다 우리 사회는 보험회사는 다 심신상실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앞에 보셨던 대법원 판례 3개를 가지고 봐도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왜? 진단받은 적이 없으니까.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가 둘 있고요.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떤 한 기업의 중견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받나 봐요.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데 이 미친놈의 회사가 어느 날부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 여성분에게 책임을 맡겼답니다. 회사의 전산 직원을 쓰지 않고 다른 일 하는 사람한테 네가 전산 개발 담당해. 외주업체를 상대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머리 돌지 않을까요? 격리한테 이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러 오는 외주회랑 같이 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잘 안 됐겠죠? 계속해서 본인의 격리 업무 외에 그 일도 해야만 했는데 계속 전산 시스템 개발이 미뤄지고 개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다가 맨날 밤 11시, 12시 넘어서 퇴근을 했대요. 거의 2년 몇 개월 동안 야근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밤 12시 다 돼서 집에 왔는데 남편하고 애들 둘이 자고 있었나 봐요. 안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허리띠, 여성용 허리띠로 샤워기에다가 목을 매서 사망했습니다. 우울증 진단받은 적 한 번도 없고요.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습니다. 애들이 어렸나 봐요. 육아휴직계를 냈다가 전산 시스템 개통이 예정된 날 안 되니까 육아휴직을 취소한 그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해했대요. 그래서 그날 육아휴직계를 반려 신청한 다음에 집에 와서 자살한 거예요. 보험회사들은 다 심신상실 인정할 수 없다. 우울증 진단받은 적도 없다. 그랬는데 앞에 3개의 케이스는 우울증 진단받은 적이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심한 사람 병원에 안 가거든요. 제 발로 안 가요. 절대로. 그러니까 정작 심한 사람이 자살했을 때 심신상실이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재까지의 판례였는데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최근에 나왔죠. 대법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되게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처음 대법원 판결이 DSM-5를 가지고 심신상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 기념비적 판단이었다면 이 대법원 판결은 실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벌어진, 자살 사고가 벌어진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 사망한 사람이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제출된 의학적 소견을 부정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부정해야지 그냥 주변인의 비과학적 의견 등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판례예요. 그런데 이건 기존에 있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부터가 이 대법원 판결의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사전에 우울증 진단이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재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모든 걸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돼?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상황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타살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뭘 하죠? 부검을 하죠. 그러면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부검 같은 걸 해야 된다고. 그게 과학이니까 그 얘기예요. 부검을 어떻게 하는데 사망한 사람의 주요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 어떻게? 사망한 사람이 그동안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부검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다른 변사자라면 법의관이 부검을 할 텐데 시신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사망한 사람은 시신을 부검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 이 사람이 평소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과 행동들을 DSM-5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서 그 기록을 누구에게 보내서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의나 또는 이 사건에서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의 소견도 인정했어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에게 이 사람은 진단받은 적도 없고 우울증 치료받은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사망 전에 겪었던 일이 이런 거야. 회사에서 되게 업무에 시달렸고 아이들 육아에 힘들었고 2년 이상 매일 야근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책임을 졌던 전산 시스템 개발은 계속 미뤄졌고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미뤄졌던 전산 시스템 개발이 육아휴직계를 낸 그날 개통이 안 돼서 미뤄지는 순간 육아휴직계를 취소하고 그날 밤에 야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돼. 자살한 이 경우가 정신보건심리 상담사가 봤을 때 우울증이 맞느냐라고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법원이. 그랬더니 임상심리사 소견은 심리학적 의견서를 냈는데 사망한 사람은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혼재되어서 주요 우울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요 우울장애 증상들이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게 정신적인 질환 또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사실상의 부검이라는 거죠. 과학적인. 5월 9일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가 이걸 인정했어요. 되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사망한 이 여성은 우울증 진단받은 적이 없고 우울증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심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병원을 안 가서 진단받을 기회가 없는데 그러면 과거 진단받은 것만 가지고 우울증에 의한 사망, 심신상실을 판단해 버리면 오히려 가장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 심신상실을 부정당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 사망한 사람이 그 사망 직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나 또는 임상심리 상담사나 이런 전문가들에게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 이 사람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주요 우울장애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 법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심 법원이 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2심으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면 결국은
심리 상담사가 제출한 기록을 가지고 판단을 할 테니까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굉장히 놀라운 판결이 나왔고요. 자살에 대해서 심신상실 인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진단이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심신상실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인의 증언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주변 사람이 봤을 때 그날 멀쩡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법원은 인정하지 않아요. 전문의의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진단은 DSM-5라는 진단 기준에 근거해야 되고, 이 진단 기준은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도 만들었지만 KCD에도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했느냐 아니냐는 우울증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심한 사람은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를 남겼다, 유서를 남겼다, 심신상실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준비가 필요한 방법으로 자살했다, 심신상실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과거 보험회사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연탄불을 피웠네, 연탄가스 중독하려고 목을 매달았네, 이런 거 다 심신상실 인정 안 하고요. 갑자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뭐 이런 것들, 그것도 고의적이라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법원도 문자, 유서, 준비가 필요한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심신상실 잘 인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DSM-5를 기준으로 봤더니 이런 것 모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문자 남길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고, 유서를 쓸 수도 있고, 뭐 전기, 뭐 연탄불을 피울 수도 있고, 이거 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번이죠. 이 사람이 생전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사망한 후에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보였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가지고 심리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방법, 전문가에게 심리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심신상실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대법원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4개의 판결을 보여드렸다시피 1심과 2심 법원은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 보험회사들은 이 법원의 경향만 믿고 툭 하면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 가면 적어도 1, 2심까지는 지네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 유족 입장에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져버렸다, 사망보험금도 못 받을 거고, 보험회사 측이 로펌 써서 붙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 변호사비도 물어내야 되거든요. 유족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보험회사는 그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이런 면 때문에 일반인이,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계속 쌓는다, 다툰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이런 맥락을 금감원이 감독 행정 같은 걸로 발표를 하고, 보험회사들이 무조건 심신상실을 부정하지 못하게 이런 증거가 확인되면 인정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의 금감원은 보험회사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전혀 이걸 금감원이 보험회사들을 이걸로 강제해서 심신상실 관련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라, 이런 결정은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현실은 개개인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의 소비자가 가족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이런 정황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 싸움을 할지 말지는 그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정보는 우리가 제공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나 조사하는 애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테니까. 지금 대법원의 경향은 굉장히 2021년부터 급진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젠 이걸 생전에 치료받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판단하고 있다. 글쎄 상복처럼 입고 와갖고 씨. 유효기간, 소멸기간. 사망보험금 청구권 소멸기간. 네. 청구권 소멸기간이 뭐죠? 몇 년이죠? 3년. 문제는 3년이냐 2년이냐가 아니에요. 그 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의 싸움이죠. 많은 사람들은
보험 계약에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게 사망보험금, 특히 재해사망, 상해 사망에 해당된다는 것조차 몰라요, 소비자는. 그래서 청구를 되게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각한 경우는 3년, 4년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청구권 소멸시효 다 지나는 거예요.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사망한 날부터. 왜냐하면 사망보험금 청구권이 그날 생겨나니까. 근데 유족이 법을 몰랐다, 약관을 몰랐다? 청구권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비자 주변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옆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청구를 적극적으로 할 거니까. 헷갈리면 하나만 하면 돼요. 일단 청구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단 청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주면 그때부터 뭐 변호사를 만나든 뭐 손해상사를 만나든 하면 되죠. 일단 청구한다. 근데 한 번 청구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했어요, 만약에. 그리고 몇 년 지났어. 그럼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3년 이내에 청구했었잖아. 그랬다 하더라도 그걸 보험회사가 거부하잖아요. 중간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사고 발생한 날부터 쭉 가고 있어요, 지금. 중간에 한번 청구했다고 해서 나는 3년 안에 청구했으니까 소멸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고. 한번 청구했고 안 줘, 쭉 시간이 흘러가.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법적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왜 보험회사가 안 주는데 가만히 있었어? 이거죠. 법적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변호사도 찾아보고, 이런 사안은 손해상사 혼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법률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상사들을 만나서 변호사 끼고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맨 처음 사례처럼 심신상실 인정됐는데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소송 비용 물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되게 가슴 아픕니다.